서민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 수요를 대상으로 완화된 보금자리론이 내일이면 출시됩니다. 소재지나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금리 8%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은 비교적 저금리인 주택청약담보대출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에 게임주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대형 게임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년 증시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 흐름은 어떨지, 내년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대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생애 첫 집 마련에 나선 대출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보금자리론이 내일 새롭게 출시되는데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비율도 높고 한도도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이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일 출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현재 최대 70%에서 80%로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소재지나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는 집을 처음 구매하더라도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현재 보금자리론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도 연 4.25에서 4.55%로 동일합니다. 단 이번 새 상품을 통해 LTV 80%를 적용받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해야 하며 보증 요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가 있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 즉 디딤돌 대출에 한해서만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0.05에서 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30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수요가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도 한시적으로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차주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8%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청약담보대출로 눈을 돌리는 대출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서민들이 긴급자원 등으로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통 신규 대출 금리는 6.58에서 7.9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4대 은행의 마통 평균 금리가 4.26%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마통 금리가 거의 8%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 급한 돈이 필요한 차주들은 이보다 저금리인 주택청약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등 4대 은행의 주택청약담보대출 잔액은 2조 3,778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7,300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매달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본격 기준금리를 올린 후 그 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8월 말 기준 전체 마통 잔액은 45조 19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4%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금리가 낮기 때문.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청약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이날 기준 3.36%를 기록했습니다. 단 은행마다 금리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3%대부터 6%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구조도 차주들의 유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예치금의 90에서 95%까지 1년간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합니다. 즉, 청약 유지와 금리 혜택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나서는 차주들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잠시였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를 맞으며 게임업계의 위기감이 커진 건데요. 다만 증권가에선 게임업계 전체가 아닌 이 블록체인과 연관된 게임들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운 게임주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 소식에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등 게임주는 연일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포함한 위메이드 계열사들의 주가도 고꾸라졌습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게임과 연동되는 가상화폐로 게임에서 모은 아이템을 위믹스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P2E 구조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게임 전반적인 이슈로 해석하기보단 블록체인과 연관된 게임들 이슈로 봐야 한다며 게임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P2E 관련해서 위믹스 쪽 관련된 게임사들은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게임주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11월 들어 연기금이 NC소프트, 크래프톤, 넥슨게임즈 등을 8,630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등 대형 게임사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콘솔 시장 진출 성공 여부가 국내 게임주들의 성장 모멘텀을 좌우할 것이라 평가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농기계 기업 대동그룹이 자회사 대동모빌리티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최근 대구의 신공장 S팩토리를 준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사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농기계를 주력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동그룹. 대동그룹은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팜, 스마트 모빌리티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신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습니다. 최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신공장 S팩토리 준공식을 열고 신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농기계 산업에서 비농업 분야로 사업의 역량을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하는 대동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는 그 확장의 첫 결실이자 이 공장에서는 전기 스쿠터 연간 3만 5천 대 생산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골프카트, 트랙터, 잔디깎기, 전기트럭 등을 연간 2만 대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동모빌리티의 전기 이륜차 이바이크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50km까지 4.5초 만에 가속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90km에 달합니다. 대동모빌리티는 2026년까지 3개의 라인을 증설해 0.5톤 전기트럭, 스마트 로봇체어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연간 최대 14만 5천 대가량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동모빌리티는 현재 1,000억 원대인 S팩토리 매출을 8년 동안 10배가량 끌어올려 2030년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용 제품과 새로운 모빌리티, 뉴모빌리티 제품을 섞어서 모델 믹스를 해서 전체 매출 목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2027년경에는 한 7천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그다음 2030년이 되면 1조 1천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5주년을 맞은 대동그룹은 비농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미래농업 리딩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는 동시에 대동모빌리티를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은 건데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올해를 지나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김혜영 증권부 기자와 함께 내년도 증시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올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좀 나아져야 될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피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400선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1% 하락한 2,40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연초와 비교하면 20%가량 빠진 수치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피를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코스피 3,000선, 이른바 3,000피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10곳에서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좀 내놨는데요. 상단의 평균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평균이 2,646선 정도였습니다. 증권가는 내년 코스피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를 1분기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물가 하락 모멘텀이 반영되고 또 실물 경기 둔화 등을 소화해낸 후에 하반기에 긴축 사이클 종료와 기업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뭐 시작부터 금리 인상, 끝까지 금리 인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미국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언제쯤 좀 멈출까, 금리 상승이, 아니면 정책 전환, 피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금리도 그렇고요. 내년 증시에서 살펴볼 만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건은 금리 인상의 중단 시점입니다. 그렇죠. 증권가에서는 내년 3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세 차례 FOMC를 거치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단이 5.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점 5%를 찍은 후에 하반기 들어서면서 소폭의 둔화가 좀 될 것이다라고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지금 전 세계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지금 2년째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의 순이익이 166조 정도였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4조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위험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평가인데요.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내년 증시에서 좀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경영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좀비 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긴축, 금리 인상, 그리고 주도주를 꼽자면 태조, 이방원이었죠. 예, 뭐 역사를 맞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태조, 이방원이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어떤 업종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가 주도주로 어느 정도 활약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부분부터 짚어보죠. 올해 하락세가 좀 깊으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상당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를 기점으로 업황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6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 조금 저점 매수의 시기가 될 수 있다. 1분기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 대형주도 좋지만 그 뒷단에 따라오는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모주도 올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뭐 내년에 어떨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12월 이달에 피나레를 장식할 공모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모주 시장도 올해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만 12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12월 남은 공모주를 좀 살펴보면 총 4개가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3개, 그리고 코스피 기업에 입성을 할 한 곳의 기업이 있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바이오 노트입니다. 공모 레이스를 완주하고 올해 코스피 입성 4호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SAMG 엔터, 자람테이크, 한주 라이트 메탈 등 3곳이 12월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내달에 코스피,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규 상장 예정주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함께해유, 고마유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엔 자원봉사자 130여 명이 10톤 분량을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 1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시장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올겨울은 유독 약자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며 김장김치가 소외계층의 겨울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기부 릴레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 KDN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공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홍관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아동보육시설인 신혜원. 최근 이곳에선 KDN IT홈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사업 5년 만에 42번째 혜택의 주인공이 나온 겁니다. 아이들이 IT 싹을 키우다라는 뜻의 KDN IT홈. 데스크톱 PC, 모니터를 비롯한 IT 교육 장비 등 IT 교육에 최적화된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KDN IT홈 사업은 나주 금성원을 시작으로 신안, 목포, 광주 등의 아동복지시설로 이어졌습니다. 2년째인 1919년에는 지원 대상을 군시설 및 지역복지관으로 확대해 현재는 전국 25곳에 KDN IT홈을 구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업은 한전 KDN IT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IT 시설을 구축하고 노후 PC를 대형 모니터로 교체해 학습 능률을 높여줍니다. 정보 취득을 위한 점자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등 구매 비용이 부담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디지털 학습 환경으로 꾸며집니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기관과 협업으로 제작하는 100년 가게와 전통시장 맛집 홍보용 영상 및 방역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동반 성장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전기교육원 등과 함께 에너지 ICT업의 특성을 살린 미래 산업인력 양성과 사회적 약자 취업 지원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IT 기기들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저희가 제공한 시설을 통해서 그 수업을 받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고 함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한전 KDN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에 힘을 아끼지 않는 건 그동안 이 분야에 축적된 경영 방침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달의 ESG 경영대상 수상 및 명예의 전당 헌정,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동반성장 부문 4년 연속 수상, 탄소중립 녹색경영 산업부 장관상 수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첨단 기술력만큼이나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한전 KDN의 ESG 경영이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패션이라는 게 돌고 돌기도 하고 또 시대에도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흐름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올해 겨울 아우터는 코트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트는 한겨울 아우터로 적절하진 않는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냥 입는 옷만 매일 똑같이 입어서. 겨울 아우터가 주로 패딩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네, 그랬죠. 예. 사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게 롱 패딩입니다. 여기 끝까지 오는 벤치 패딩. 엄청 팔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패딩이 숏 패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몇 년 동안 이제 아우터 시장을 딱 석권을 하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우터 판매량이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패딩은 들어가고 코트가 대세로 갑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올해는 코트가 유행인가 봐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 보니까 코트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올겨울에 이제 코트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패션은 이달 이제 8일 올겨울 시즌 남성복 아우터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임지연 삼성패션연구소장은 코로나가 엔데믹화하면서 외부 활동이 재개된 첫 겨울이다 보니까 올겨울에 아우터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근에 MZ세대는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테일러드 코드의 부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편한 점퍼형 아우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코트가 대세로 떠오르는 것은 격식을 갖추면서도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한겨울 혹한때 코트로 버티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얼죽코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얼어 죽어도 코트라는 말이랍니다. 예. 얼죽어라고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그래서 추운데 그거 어떻게 마시나 그랬는데 이제는 얼죽코까지 나오고 있나 봐요. 관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서 한 3년 전에 방송을 했어요. 예. 얼죽 예.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맞아요. 예. 자, 한겨울에도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얼죽아라고 불렀죠. 말 그대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이런 단어인데요. 예. 당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외치는 젊은 세대 덕분에 얼죽아 관련 그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당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스타벅스는 2019년 1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 증가율이 그 전에보다 40%나 상승을 했는데 그 전해인 2018년 12월에도 전년 12월보다는 30%나 더 팔렸었다고 하죠. 이런 유행이 전체 아이스 음료 매출의 상승을 이끌면서 아이스 음료 매출액도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다른 카페 회사들의 매출도 비슷하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겨울에도 이제 최근까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특히 들고 다니는 거 참 그 추운데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코트 입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사실 기업들의 마케팅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있는데 근데 이 기후 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유행하기 시작했던 2018년 겨울은 12월만 살짝 추웠어요. 그리고 평년보다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2017년 겨울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요인이 됐기도 했고요. 또 찬 음료를 마시는데 물이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대개 이제 겨울철 커피 고객은 매장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겨울에 아우터로 패딩보다 코트가 대세가 되는 것도 최근 들어서 겨울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옛날보다 춥지가 않거든요. 예. 이제는 겨울에도 큰 추위가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과감하게 멋을 낼 수 있는 코트로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 상품이 이미 좀 나왔잖아요. 올겨울에 아우터로 출시된 제품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올겨울 시즌에 이제 방안에 치중된 이런 어떤 패딩 같은 것보다는 보온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 코트 아이템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는데요. 삼성물산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일상복과 출근 룩까지 활용할 수 있는 클래식 에스플로릭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저지와 캐시미어 니트를 활용한 코트와 부재질을 경량화한 올 캐시실크 캐주얼 슈트, 캐시미어 캐시실크 알파카로 혼용한 혼방한 것이죠, 같이. 예. 아우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편안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워크웨어 컨셉트 아우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엔 짧은 기장의 블루종에 주머니라든가 지퍼 디테일을 추가를 하면서 정상적이면서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나요. 시프트지는 출근 룩에 캐주얼 감각이 더해진 유틸리티 워크웨어 컨셉트의 아우터를 내놓았는데요. 수납 기능이라든가 넉넉한 실루엣이라든가 레이어링 스타일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대표 상품으로는 워크석 셔켓과 사파리, 초어 재킷 등이라고 하고요. 예. 자, 다운 패딩 대체 아이템으로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와 털이 드러나는 시어링 아이템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로가디스는 올 시즌 처음으로 가죽 소재의 카디건을 출시를 했는데 몸판은 가죽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소매는 니트로 디자인해주면서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수트 서프라이는 투웨이 지퍼와 탈부착이 가능한 시어링 목깃 등의 특징인 그런 보머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푸포는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푸포는 안감을 가득 채워서 풍성한 느낌을 연출한 재킷인데요. 한 가지 걱정은 지구온난화의 겨울의 평균 기온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한파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네요. 예, 올겨울에 코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코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들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